자,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김학준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보통 일베들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써서 네, 열심히 홍보 중에 있습니다. 사실 같이 공부한다고 말씀을 자꾸 하셨는데 공부라는 표현이 맞을까? 사실 좀 저가 돼요. 왜냐면 사실 이게 몰라야 공부인데 전 대부분 알고 계신 내용들을 좀 약간 되짚어드리는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여기 잠깐 나오게 된 여러 가지 뭐 방법론이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보다 제가 뭐 현업을 하면서든 이제 학위 이 과정을 하면서 이제 만났던 일베 이용자들에 관한 내용이 됐든 제가 보고 겪었던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동료 시민의 일원으로 좀 생각할 수 있을까와 함께 이른바 요즘 들어서 더더욱 좀 만연해지고 있는 혐오 표현들이나 그런 어떤 정서들이 전혀 어떤 허들 없이 혹은 장벽 없이 마구잡이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른바 혐오 사회라고 하는 진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고민들을 좀 나눠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공부가 맞나라기보다는 좀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게 약간 저의 바람입니다. 조금 하나씩 시작을 해볼게요. 자꾸 좀 반박을 하게 되는데 희한하죠. 저는 이게 핫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쿨하다면 쿨하고 이미 그러니까 핫의 반대말로서의 쿨이겠죠. 그리고 이미 어떤 죽었다면 이미 죽었다고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일베이죠. 왜 죽었냐면 지금 나오나요? 자, 야, 나와라. 왜? 됐다. 죄송합니다. 네? 조작을 잘못해서.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일베의 성장사입니다. 말 그대로 성장사고, 갈색으로 보이는 면들이 다 이제 어떤 게시물 양이에요. 근데 저게 이제 토탈 게시물은 아니고 일간 베스트 저장소라고 하는 커뮤니티에서 베스트 게시물이 된 건에 대한 숫자를 헤아린 겁니다. 77만 건 정도 되는데 저 갈색은 뭐 사실 되게 많아 보이죠. 사실 뭐 평균적으로 뭐 데일리 한 700에서 500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사실은 아니죠. 토탈 숫자가 여기 있네요. 만 건 막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 좀 저희가 재밌게 봐야 되는 게, 일베가 망했냐에 대해서 저는 망했다고 봐요. 망했다고 보고 망한 이유에 대해서 이게 서도 제가 나올까요? 망한 이유에 대해서 사실 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벌써부터 데이터를 들이대서 좀 싫으실 수도 있지만 왜 망했는가에 대한 논증부터 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제가 데이터를 모았어요. 2011년도 10월 1일부터 20년도 12월 31일 날까지 모았는데 쭉 사실 급상승합니다. 급상승을 2014년도까지 하다가 사실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내리막이 돼요. 단순히 이게 갈색면이라고 했으면 이 게시물 때문 아닙니다. 실제로 튀어오르죠. 뭐 조국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이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 있는 파란 선과 하늘색 선, 혹시 아마 자료에서 보이실 텐데 얘네들이 이제 댓글 수랑 추천수인데 사실 댓글이랑 추천수 자체가 이때를 기점으로 우하향합니다. 거의 안 올라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그 곳에서 한 게시글 하나하나가 받고 있는 주목의 에너지가 줄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곳은 우상향하는 데도 있죠. 펜코 같은데. 그리고 뭐 꽤 안정세를 보여서 뭐 더 이상 뭐 새롭게 뭐 여지가 없는 것도 당연히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일베가 죽었다는 평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동의할 뿐만 아니라 사실이에요, 너무나.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 왜 일베를 봐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들을 저 스스로도 되게 많이 했고, 또 제 책을 보시거나 이제 보시지 않으신 분들이 이제 제가 이번에 다룬 혹은 과거에 다룬 그 주제에 대해서 이미 끝난 얘기를 뭐하러 하느냐라는 평가들을 많이 하십니다. 뭐 일부 동의해요. 일부 동의하는데 노잼이 됐고 커뮤니티로서의 생명력도 줄었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막 이따가 뭐 혐오 사회라는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으나
오늘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어떤 혐오 표현들이 넘실된다라고 할 때 사실 그 어떤 내용과 형식들의 기원들을 가장 비근한 혹은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났던 곳이 어디겠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약간 두말할 여지 없이 일베부터 나오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베라고 하는 굉장히 스티그마타이즈된 이 말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일베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라고도 오해도 하세요. 사실은 제가 이 글의 어떤 원전은 이제 2014년도에 석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이제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이 지금까지 뭐 일부 연장이 됐을 텐데, 사실 제가 이제 일베 저장소라고 하는 곳을 처음에 좀 들여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왜 애들이 이렇게 놀래지? 라는 거였어요. 그 전부터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었고 구체화됐다 뭐 약간 뭐 된장녀라는 말은 그렇게 뭐 사실 자연스럽게 썼으면서 김치녀라는 말에 갑자기 놀란 거야? 아니잖아 였던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 논란의 근원이 뭘까라는 것도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 말은 아까 일베라고 하는 이 스티그마타이즈된 말에 대해서 우리가 쟤네들은 일베니까 타자화 시켜도 돼, 혹은 이제 쟤네들은 일베고 나는 아니니까 괜찮아와 같은 생각들이 사실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굉장히 유지되는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왜 이 책을 썼느냐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의 관점을 말씀드릴 수 있다면 아마도 첫 번째, 혐오는 분명히 좀 많이 이른바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로 너무나 잘 인준돼서 나오는 것 같다. 그리고 사실은 특히 이제 이른바 진보연하는 시민들이 나는 일베가 아니야라는 말을 하면서 뭐 자기는 피 안에 있으니까 저 사람들을 뭐 비난해도 돼와 같은 어떤 정신적인 알리바이를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업들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삭제 내지는 정정되기 전에 있는 원본인데 혹시 그 기억나시나요? 어떤 맥락이었는지? 약간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면 공공의대에 관련돼서 당시 이제 젊은 의사들인가요? 그분들이 이제 이 카드뉴스 게시물을 올려준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 매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학창 시절 공부에 매진한 의사 성적은 모자라지만 의사가 되고 싶어서 추천제로 입학한 이게 이렇게 약간 구별짓기를 하는 모습들이 나왔고 사실은 굉장히 어떤 여론의 맹폭을 받으면서 한번 수정했다 그마저도 내렸습니다. 사실 이런 사건들이 나오는 게 사실 누가 바보 같다, 멍청하다, 아니면 뭐 부끄러움을 모른다 따위의 어떤 평가를 넘어서서 이런 것이 인준될 수 있어라고 하는, 혹은 인준되지 않을 수 있어라고 하는 어떤 성찰성의 부재라고까지 뭐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이 좀 만연하다라고 하는 거는 좀 우리가 좀 많이 지금 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베는 어찌 보면 굉장히 오래된 미래인 거죠. 당시에도 이미 그런 사건들의 맹아뿐만 아니라 뭐 이미 꽃이 활짝 펴 있던 것들이 전혀 시들지 않고 마치 조화처럼 있는 상태이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들여다보자, 볼 필요가 좀 있다라는 생각은 당시에도 있었지만 지금 더더욱이 뭐 볼만하지 않을까? 우리가 좀 다시 좀 환기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정면으로 성찰하고 도대체 그들도 그들이지만 도대체 우리의 어떤 한계였을까요? 그들을 어떤 시민으로 대하지 못함에 대한 문제도 같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저는 그래요. 어떻게 읽어주시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질문을 혹은 논의를 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좀 역사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역사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도대체 일베라고 하는 어떤 공간이 혹은 어떤 사이버 커뮤니티가 도대체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어떤 맥락들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전에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웃어왔나를 좀 봐야 되는 게 좀 유의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그것이 어떤 곳이 됐든 설령 뭐 야구 커뮤니티든 당장 어떤 연예인들을 뭐 찬양하는 곳이든 어디든지 간에 사실 가장 중요한 재화 중에 하나는 웃음이다라는 가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온라인이라고 하는 곳의 어떤 주목 경제는 결국은 어떤 컨텐츠로 많은 사람들의 어떤 관심을 얻느냐라고 하는 주목 경제일 텐데 거기에서 어떠한 재화가 가장 가치가 높으냐, 물론 여러 가지 있겠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컨대
연예인 관련 커뮤니티라면은 대포 여신들이 보통 엄청나게 많은 어떤 재화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큰 카메라를 가지고 콘서트장에 가서 찍찍을 해서 올리고 높은 화질에 그런 분들은 거의 항상 높은 뭐 리트윗이면 리트윗, 뭐 좋아요면 좋아요로 엄청 받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사례만큼이나 사실은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되게 큰 커뮤니티, 뭐 덕후, 뭐 DC 인사이드, 또 뭐 있을까요? 뭐 당연히 일베저장소, 오늘의 유머 따위의 대부분의 커뮤니티에서 핵심 동력은 거의 항상 웃음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오늘 다루게 될 일베라고 하는 공간 역시 원래는 유머 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곳인데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웃어왔지에 대한 생각부터 한번 좀 되짚어보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옵니다. 뒤로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웃음에 대한 이제 크게 두 관점이 있죠. 하나는 이제 비하적인 웃음 혹은 우월적인 웃음, 상대방의 어떤 잘 바보 같은 행동 혹은 고통, 그 외에 어떤 바보 같은 행동으로 인한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지 않아라고 하는 우월적인 웃음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원래 기대되는 하나의 상이 있는데 그 외에 기대되는 상과 다른 행동을 했을 때 나오는 어떤 웃음, 이른바 우리가 해학이나 풍자라고 하는 컨셉의 웃음들 이 되게 사실 좀 대비 이론에 해당하는 그런 웃음이죠. 사실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사실 뭐 기원을 따지자면은 사실 중세부터는 되게 좀 죄악시한 면이 있었죠. 예. 그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웃어왔지? 인데 요컨대 이제 프로이트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모든 쾌락 활동을 가는 데서 가장 사회적인 활동이 웃음이라고 할 때 돌려서 말하니까 힘드네요. 코미디를 보고 웃는 사람과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의 차이는 발화자가 전제한 사회적 관계, 그러니까 너와 나의 관계 혹은 내가 웃기려고 하는 사람과 우리가 손가락질하면서 웃으려고 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와 컨센서스에 따라 사실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그럼 한국의 경우는 좀 어땠냐? 좀 현대로만 좀 왔을 때 아마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분은 이제 김영곤 선생이십니다. 김영곤 선생의 개그는 거의 항상 공자님의 굉장히 후덕하고 굉장히 높은 어떤 지성의 모습을 하면서 그 분이라면 하지 않았을 법한 행동들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웃음의 저분의 거의 항상 트레이드 마크셨어요. 그러니까 공자가라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덕군자처럼 논어 같은 거를 읊으시다가 이제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이제 후렴 패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웃음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 딴지일보까지 기원이 더 거슬러 올라가는 한국형 어떤 패러디를 좀 이어선 나는 꼼수다 같은 케이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이라고 하니까 좀 어폐가 있네요. 예, 이것도 좀 된 얘기입니다. 예, 비근한 예로 유병재 씨는 이제 맨 마지막에 뭐 전드한 개새끼 막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웃음의 어떤 장르들을 막 지속적으로 개척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패러디의 역사가 우리나라도 굉장히 깊고 뭐 기원을 하자면 뭐 양반전 뭐 등등이 있을 텐데 꽤 우리도 말하자면 데뷔 웃음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유머 타입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 그런데 또 약간 좀 미시적으로 좀 더 대중적인 텀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 개그 콘서트로 대표되는 웃음들 혹은 영구나 맹구로 대표되는 그런 웃음들이 사실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은 훨씬 더 대중적이었죠. 즉 어떤 정신지체라든지 아니면 발달장애라든지 특정한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보 같은 짓을 함으로써 슬랩스틱을 만들고 그것으로서 웃음을 끌어내는 그런 방식의 웃음을 굉장히 많이 이끌어 왔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꽤 된 얘기인데 황현희 씨 개그맨이죠. 그러니까 썼던 그 이른바 뭐랄까요? 예. 그 뒷걸음질치다 쥐잡았다는 그 유명한 게시물입니다. 요컨대 이 얘기가 뭐냐면 쌤이라는 분이 한국 코미디가 어째서 저질스러운 면이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글을 썼는데 공개적으로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코미디언의 한 사람으로서 반박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점에서 뒷걸음질치다 쥐를 잡았냐고 하냐면 분장한 모습을 흥인 비하로 몰아가는 형의 성급한 일반화 오류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영구 맹구라는 캐릭터는 자폐 아들에 대한 비하로 해석될 수 있죠. 네, 명백합니다. 이견의 여지가 없죠. 시커먼스라는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개그라는 것도 있었는데 흑인 비하?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형이 지금 하고 있는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프로그램은 아이들과 좋은 곳에 가고 싶고 뭐 맛있는 거 먹이고 싶은 모습이 뭐 어쩌고 저쩌고 저렇게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어서라는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정확한 평가들을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해버렸죠.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웃음을 지었느냐, 사실 대중문화에 누구 때문이다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굉장히 좀 익숙한 어떤 개그 문법이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 토양이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특히 웃기는 것을 어떤 권력이랄까요, 어떤 커뮤니티에서의 권위나 어떤 영향력의 지표로 삼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사이버 능력주의에서의 재화라고 했을 때 사실 이런 어떤 유머 코드들이 기본적으로 있었음에 대해서 인지를 먼저 하고 들어가야지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이죠. 네 엄마다 옹이야, 성형이다 엄마, 돌려깎기 옹이야. 이게 21세기 대명천지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네. 그리고 못생겨서 때리는 거거든요. 박희순 씨가 못생겨서 때려요. 못생겨서 이유 없어요. 못생겼으니까 때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사실은 그러니까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은 계속 좀 시대착오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거고, 그런가 하면 어느 쪽에서는 개그맨들이 KBS의 이른바 뭐랄까요, 검열 때문에 제대로 못해서 유튜브로 다 빠져나갔다와 같은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알고 싶지는 않고, 이런 어떤 토양들이 있었다. 밑에 있는 거버닝 메시지들은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웃음들에도 어떤 효과들이 있는 것 같은 거죠. 이렇게 이 사진 경우는 가장 어떤 일베의 잔혹성이 드러났다고 평가를 받는 이제 이른바 오뎅 드립 사건입니다. 이거는 이제 세월호 사건 당시에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낳았던 단원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어떤 사람이 오뎅을 먹고 있죠. 어묵입니다. 어묵이라고 하는 것은 생선이죠. 생선은 뭘 먹습니까? 물속에서 있는 어떤 단백질 요소를 먹었을 거예요. 친구 먹었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일베를 가려고 했던 거죠. 손가락이라든지 너무나 일베스러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되게 재밌는 점은 흥미롭다는, 연구적으로 흥미롭다는 뜻입니다. 이거 제 말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분이 20대였다는 사실이에요. 단원고등학교 출신도 아닙니다. 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저 교복을 샀어요, 심지어. 반응이 별로 안 좋았는지 금방 내렸지만 어쨌든 캡처가 되었고 심판을 받았죠. 저런 일들이 결국 웃겨서 일베에서 일베를 받아보고 일베에 등극을 해보겠다라는 어떤 열망으로 저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거는 뭐 당투파 성희롱 사건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조금 문제시랄까, 좀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도 사이버 공간이 공사 영역을 좀 안 괜찮아요 이거. 왜냐면 건전지가 빠졌거든요. 네. 공사 영역을 뒤섞어 놨다라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사적인 거야? 아니면 예컨대 농담이니까 농담인데 왜 죽자고 달려들어와 같은 말들을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결정적인 역할들을 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완전히 하나 들어있죠.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테이프가 그래서 있었던.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저 역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지를 하자라는 관점에서 지금까지 좀 길게 말씀드렸고요. 사실 문화산 시작도 안 했습니다. 예. 유명한 짤이죠. 잡스 선생 살아계셨을 때 많이 쓰던 그 짤이지만, 그래서 웃자고 한 농담들을 난 사적에선 영역에서 했는데 공적인 어떤 장치들이 개입해서 나를 비난한다? 그러면은 죽자고 달려든 그 사람만 바보 되거나 나쁜 사람이 되는 그런 구조들을 사실 우리는 온라인에서 굉장히 많이 쉽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토양들이 있었음을 좀 이해를 하면서 우리 30년사를 한번 보죠. 사실 이 맵은 어젯밤에 이거 하나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급하게 그린 건데, 이 맵은 반쪽짜리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여초 커뮤니티의 역사가 거의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저는 제가 아는 것만 쓰겠습니다. 제가 듣고 보고 이해하는 것만 쓸게요. 그런데 이 그림을 왜 썼냐면은 우리가 그러면 어디 있지? 일베라는 데는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대략의 포지셔닝 맵과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를 좀 이해하자는 관점인데요. 일단은 PC통신이라고 하는 태초의 어떤 그 에덴 동산 같은 곳이 있었습니다. 이 에덴이 죄를 얻어요. WWW를 만나서 죄를 얻어서
뻗어집니다. 사실은 여기 안에 유니텔 있고 천리안 있고 하이텔 있고 다양했죠. 저는 유니텔 C삽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PC 통신을 시작해갖고 여기까지 거의 뭐 지성체로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지금 관계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사실 여기서 시작하시거든요. 지금 20대 분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맥락을 좀 이해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맵을 그렸어요. 이거 잘못된 맵일 거예요. 많은 경우. 이거는 많은 분들이 좀 추가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커뮤니티나 SNS라는 두 가지 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커뮤니티와 SNS에서 SNS만 먼저 볼게요. 쉬우니까. 프리첼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카페 내지는 요 어딘가에 해당하는 친구였는데 사실은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블로그화돼요. 유료화하면서 망합니다. 망했고 그러다가 이제 전설의 싸이월드가 나오죠. 사실 한국 SNS에 되게 한국 SNS가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SNS였는데 피드라고 하는 점에서 따라가지 못하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든 SNS 다 피드 중심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다 이제 본인은 BBS가 있는 방식이었어요. 사실 여기에서 얼마 못 벗어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나 중심이 훨씬 많이 나 중심으로 꾸미고 나 중심으로 이야기가 꾸며진다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SNS 구조가 똑같은데 여기에서 피드 즉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확산시킬 수 있어라는 관점에서 또 뒤떨어진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등으로 이제 분화됩니다. 그리고 지금 동영상의 시대가 오면서 틱톡으로까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난 지금은 요 언저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뭐 메타 쪽에서 이제 개인정보 관련돼서 좀 논란들이 있다 보니까 뭐 제3, 제4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커뮤니티인데 오늘 다루게 될 커뮤니티에서 사실 가장 일배만큼이나 많이 언급될 건 바로 DC입니다. DC 인사이드는 제가 농담 삼아서 폭탄 이름 중에 마더오브 올 밤즈라고 있거든요. 미국 거. 거의 전술핵급의 엄청 큰 폭탄인데 걔가 얘예요. 커뮤니티 관점에서는. 모든 커뮤니티는 시작과 끝이 여기서 시작된다고 저는 봅니다. 거의 2.5일 정도의 하나의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요. 어제 제가 봤을 때 80만 개의 글과 200만 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하루에. 그냥 하루예요, 하루. 그런 일이 벌어지는 곳이고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져서 이런 것도 생기고 사실 뭐 나중에는 이런 것도 가고 굉장히 다양하게 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굉장히 작은 어떤 관심사가 시작이 됐을 때 요즘은 트위터에서도 이야기 많이 하지만 사실 여기서 먼저 마이너 갤러리 같은 걸 만들어서 활동을 하죠. 그런가 하면 유사한 시기에 나왔던 1998년 김어준 총수가 만든 딴지일보가 있어요. 딴지일보라는 곳은 원래는 이제 좀 이따 다룰 예정이지만 패러디물, 특정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비판 게시물 같은 것들을 잘 만들어내던 곳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딴지 게시판이 훨씬 더 사람들한테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지면 당시 게시판에 대한 어떤 소구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김어준 총수 또는 뭐 팬더 또 뭐 누가 있나요? 파토 이런 필진들의 을로 중심으로 좀 굴러갔던 기억입니다. 유저로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은 카페와 아고라, 그 다음 뭐 혹은 네이버 카페와 아고라가 있죠. 아고라는 잘 아시다시피 2008년 이후에 거의 사실 작살나기 시작하면서 2010년쯤에 끝납니다. 없어지죠. 그런데 이 각각의 차이가 뭐냐면 DC 인사이드는 사실 지금도 로그인이 굳이 불필요해요. 로그인이 굳이 없어도 돼요. 지금 그냥 응응만 치고 그냥 IP만 남기면 글 쓸 수 있습니다. 가입할 필요도 딱히 없어요. 근데 딴지일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메인 총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필진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쓰는 글들을 소비하는 사실 약간 개인 블로그 같은 느낌의 커뮤니티가 좀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다음 카페나 아고라는 소규모 관심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어떤 커뮤니티들입니다. 여기 성격이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DC는 지금 일배전환소 여기도 딱히 가입할 필요는 없거든요. 글 보고 이러려면. 넘어가면서 이제 어떤 이른바 자유로운 극단적인 어떤 표현의 자유를 좀 이끄는 곳으로 확장해 갔고 딴지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가져온 약간 매니아틱한 성격들의 어떤 커뮤니티들로 이제 갑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DC에서 시작했다고 봐도 무리는 없을 거예요. 예. 당연히 무리 있지. 사실이 아니니까. 그러나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렇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다음 카페나 아고라 같은 경우 티스트론이나 브런치 같이 결국 이제 개인이 좀 더 많은 어떤 네트워크를 가져가면서 집중적인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어떤 곳으로 변하게 되죠. 그리고 FM 코리아, 에브리타임 블라인드 밴드들이 각각을 조금씩 계승하면서 오늘날까지 온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일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톡 나온 애가 아니다.
이 말씀 드리려고 길게 말씀드린 거예요. 굉장히 긴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는 어디론가 계승한 게 있고 걔네들이 또 다른 것으로 계승시킨 것도 분명히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넓은 조망을 좀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곳들이 이건 약간 이념적으로 구성을 했을 때, 그러니까 베버가 말하는 이념형이죠. 저는 크게 동호회형 커뮤니티와 토론방형 커뮤니티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피어 리뷰 받았냐?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동호회형 커뮤니티라는 걸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4가지 조건, 높은 가입 조건. 자, 즉 소드나 여성시대 같은 경우에 자기 주민등록증 까야 됩니다. 그죠? 그 앞에 이자 아니면 사자 들어가야 돼요. 아시죠? 블라인드 같은 경우는 제가 제 회사 메일 같은 거 인증해야 돼요. 밴드 비슷합니다. 특히 동창회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비교적 유사한 관심사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더 특히 그렇겠죠.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소드는 원래 약간 패션 이쪽으로 시작을 했던 곳이고 상대적으로 관리자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사실 이건 아까 PC통신 얘기하면서 제가 C샵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C샵이라고 하는 건 시스템 오퍼레이터의 준말이에요.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BBS라는 게시판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삭제하거나 사람들의 가입을 받거나 탈퇴시키거나 하고 있는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과 굉장히 유사한 어떤 레가시를 받는 것처럼 관리자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사실 그 중심으로 여론이 가거나 최소한 영향력을 조금씩은 다 받습니다. 밴드 같은 경우는 정말 그렇겠죠. 블라인드는 이거랑 비교했을 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하간 그러고 상대적으로 높은 커뮤니티 규율이 있다. 자연스럽게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은 토론방학 커뮤니티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일베나 DC, 워마드 그리고 사실 일부 덕후도 여기 어딘가에 있는데 이념형이라는 게 원래 아시다시피 요 극단에 딱 놓고 중간 어딘가에 현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낮은 가입 조건과 로그인 등의 어떤 보기 위한 절차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다양한 관심사가 각각의 게시판이나 이런 걸로 구성돼서 알아서 자신이 좀 찾아가면 되는 것.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관리자 권한 밀집이 특히 이제 DC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글 삭제밖에 못하죠. 그것도 이상한 글들만 삭제를 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커뮤니티 규율. 그러니까 이제 쌍욕들을 하게 되죠. 이렇게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의 어떤 판과 그 동호회의 어떤 성격 규정에 따라 봤을 때 우리는 일베가 어떨 것이다라고 이미 가지고 계신 경험에 따라서 규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웃음 그리고 커뮤니티 이 2가지를 좀 섞는 작업을 이제 좀 할게요. 그 얘기를 할 때 일베 얘기를 할 때 딴지 얘기를 뺄 수가 없습니다. 절대 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단순히 지금 딴 게이들이 일베 같아서 사실도 아니거니와 제가 잘 안 가서 모르겠고 모르는 얘기는 안 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모르는 얘기는 안 할 건데 이거는 분명한 거죠. 한국형 밈이 여기서 탄생합니다. 한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거진 한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중반까지 거의 모든 이른바 패러디라고 하는 것은 영화 포스터 없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그 유명한 포스터죠. 원래 여기 이제 탐 행크스 선생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회창 일병 구하기입니다. 사실 여기 보시면 데뷔죠. 사실 캡틴 구하기예요. 농담이고요.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어떤 이제 영화 포스터가 있고 거기에 나온 어떤 헤드 카피나 이런 것들을 이제 뒤집어서 까면서 이제 패러디다라는 어떤 게시물들이 나오게 되죠. 비슷하게 여기 이건 이제 비교적 최신인데 뒤에 있는 이제 그림은 이제 보시다시피 MB입니다. 서민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삽질이니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이제 커뮤니티 그 게시물이죠. 사실 이런 걸 중심으로 딴지가 굉장히 초반에 굉장히 선풍적인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었고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특히 오늘날 말하는 여성 혐오라고 하는 관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은 어떠한 정치인, 특히 여성 정치인, 예컨대 전여우 같은 정치인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폄훼를 해도 사실은 문제의식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학이니까. 사실 그거에 사실 되게 중요한 어떤 밈들의 시점을 줬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본 패러디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패러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본질의 권위에 기대는 그런 어떤 웃음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원본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패러디의 힘도 강해지는데 사실은 패러디 한 이후에 그것이 더 성찰되지 못했을 때는 사실 그냥 거기서 끝내버리고 그 웃음이 결국은 저들은 저렇게 바보 같고 나는 아니야 라고 하는 우월적 웃음이라고 하는 원래 패러디가 지향했던 대비 웃음이 아니라 나를 확인하는 우월적 웃음으로 사실 돌변해버리는 장치가 되기도 해요. 그런 좀 어떤 레거시가 일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마더 오브 올 커뮤니티즈라고 그냥 농담 삼아 붙이는 DC가 나타납니다. 엄청나게 큰 곳이죠. DC가 오늘날의 DC를 아시는 분이라면 굉장히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 시점에서 반드시 말씀드리면 전 LG 트윈스 팬으로서 LG 트윈스 갤러리의 오랜 이용자입니다. 이용자라고 해서 글을 썼다는 뜻은 아니고요. 태초까지는 아니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DC에서 서로를 향해서 예컨대 뭐 패드립을 한다 약간 상상하기 어렵던 일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느 순간 사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거기 그 DC 안에 어떤 갤러리는 당연히 서로를 굉장히 많이 어떤 존중하거나 뭐 심지어 존댓말을 쓰거나 같은 어떤 행태들이 남아 있는 곳이 있어요. 하지만 이른바 메이저 갤러리, 야구 갤러리, 주식 갤러리, 뭐 코인 갤러리, 부동산 갤러리, 남연갤, 카연갤 등등등등의 거대 갤러리들은 그런 일이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 기원이 딴지일보에서 발언했다고 알려진 시벌교황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한 시대를 풍미한 이제 악플러로서 이 세계의 어떤 패드립이라고 하는 신기원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부모 욕을 하는 거에 사실 어떤 사람도 당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당시까지만 해도. 그러면서 이런 어떤 욕의 패러다임을 온라인에서 뿌리고 저 사람과 대항하기 위해서 나도 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면서 사실 욕이 좀 정착이 되게 됩니다. 굉장히 어떤 결정적인 기여를 한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은 악플의 탄생이라고 제목을 졌잖아요. 사실 악플이라고 당시 인지도 못했던 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2005년 개똥녀의 탄생입니다. 개똥녀 모르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으시더라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5년 여름쯤이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분이 2호선을 여성분이었는데 대학생이었나 봐요. 강아지를 안고 탄 거예요. 강아지도 거의 요만한 똥강아지였나 봐요. 아주 작은. 근데 그 녀석이 이제 바닥에 실수를 한 거죠. 그리고 그분은 그걸 안 치우고 내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할아버님이 그 똥을 치우는 사진이 다다다 찍혀요. 그 과정들이 다 찍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누구야 색출해야 돼 라고 해가지고 거의 모든 PC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날만은 스타를 안 하고 개똥녀를 찾아다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예요. 네. 정말 막 분노에 막 치달아갖고 그 사람을 찾으러 다닌 겁니다. 그래서 막 당연히 저주를 엄청나게 퍼부었겠죠. 근데 그게 악플이라는 관점 혹은 욕이다, 혐오다 전혀 그런 관점 없이 나는 훼손된 정의를 회복하고 있어. 이건 정의로. 저 사람에 의해서 훼손된 공공선을 회복하고 있는 거야, 이 욕설로. 라는 것이 어떤 전반적인 어떤 당시의 모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악플이라고 하는 것이 그다음부터 우리가 정당함으로 우리가 아닌 사람 혹은 우리 비난해야 되는 대상들에 대해서 막말을 하는 것은 사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라고 하는 리추얼이 굉장히 빠르게 뿌리내렸다라는 게 초반의 역사인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정치적인 어떤 관점에서는 이념이랄까요? 어떤 태도의 관점에서 2004년에 또 엄청나게 큰 일이 벌어졌죠. 때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고 디스인사이드 정치 사회 갤러리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른바 노빠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 이제 진지를 구축하고 있던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모랄은 아주 높았겠죠. 우리 누가 와도 까부술 수 있어라고 하는 모랄이 있으셨고 정치인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당신이 잘못된 걸 우리가 이제 계도시키겠어와 같은 어떤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여옥을 만나죠. 전여옥을 만납니다. 그리고 저분이 기본적으로 기자 출신이시기도 하고 책도 많이 쓰신 데다가 무엇보다 이제 당시 야당의 대변인이었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발리고 나와요. 그러면서 사실 밑에 좀 숨어 있었던 혹은 이제 이른바 침묵하는 다수랄까요? 그런 어떤 보수 네티즌들이 그때부터 환호 자극하면서 존재를 드러냅니다. 바꿔 말하면 그 사람들을 보고 사실은 지금까지도 많은 진보 내지는 이제 리버럴부터 이제 왼쪽까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어떤 보수 네티즌을 보고 알바, 시발단 이런 얘기 합니다. 쉽기도 하고는 알바단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존재 자체가 없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면은 정상적인 어떤 사고를 가진 사람이면 보수일 수가 없어라고 하는 상상력은 사실 이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수적인 사람들이 나와서 뭐 목소리를 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정사계 망했어라고 하면 딴 데 가서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2008년에 촛불 집회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기대와는 다르게 이제 2008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촛불 집회에서 노노데모라고 하는 카페, 네이버 카페가 생기죠. 네. 아마 모르실 수도 있는데 자꾸 이제 옛날 얘기를 자꾸 소환하네요. 네, 노노데모라는 것은 시위, 집회 시위 이런 거 하지 마. 뭐 너무 시끄러워. 뭐 국익을 해쳐와 같은 말들이 사실 집단적으로 처음 결성된 곳 중에 하나라는 어떤 그 역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서 사이버 여론의 보수라는 것들의 존재들이 조금씩 스멀스멀 올라오게 되는 것이 2008년에서 9년, 10년 이 시점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거는 뭐 이른바 역사 소설이라는 관점에서 이건 정사가 아니야, 이건 야사야라고 말할 것이고, 저는 당당하게 제가 야사 역사가라고 생각하는데 2009년이 굉장히 결정적인 한 해였다고 주장하는 네티즌들이 많은 편입니다. 특히 지역 혐오에 대해서는. 2009년이 어떤 해인지 잘 모르시겠죠.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한 해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한 해예요. 굉장히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우승한 해였고, 그때 사실 전국에 있는 기아 타이거즈 팬들, 지금도 아마 LG 트윈스보다 팬이 많으신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 기아 타이거즈 팬들, 전국에 있는 분들이 정말 그 오랜 한을 가지고 일어나신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많은 곳들을 맹폭을 합니다. 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야구 커뮤니티, 뭐 MLB 파크, 뭐 등등등, 뭐 DC 인사이드 야구 갤러리 맹폭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호남 혐오에 대한 말들이 조금 더 여과 없이, 조금 더 그러니까 죄의식 없이 활용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이 얘기 혹은 이때 이후로 호남 지역에 대한 멸시적 발언 인기를 얻었다라고 하는데 훨씬 전부터 뭐 있었냐면 고담되고 있었다는 거 잊으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대구를 고담이라고 하거나 이제 인천을 마계라고 하거나 와 같은 어떤 지역 멸칭들은 다 있었어요. 어느 곳이든 거의 다. 더 필설로 바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다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꾸 말씀드리지만 일베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다.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 씨앗들은 다 있었고, 심지어 걔네들은 이미 사방팔방에서 막 자라고 있었다라는 거죠. 전혀 새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주구장창 말씀드린 능력주의, 즉 이제 온라인 한정 웃음이라고 하는 어떤 재화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온라인 커뮤니티에 되게 중요한 어떤 문제라면 문제가 특히 커지면 커질수록 큰 패러독스가 생깁니다. 어떤 패러독스냐면 커뮤니티에 왔어요. 좋은 글을 읽었어. 재밌어. 추천을 눌러. 그리고 나도 비슷한 어떤 유머 글을 썼어. 그러면 나도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정당한 평가를 못 받아. 왜? 나보다 뒤에 쓴 놈들의 글이 내 글을 덮기 때문에. 리젠이 빠르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이제 어떤 내가 주목을 받기 위한 어떤 전략 전술들을 쓰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실은 제목을 낚시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뭐 가장 기초적인 어떤 낚시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성별을 여성이라고 하는 거.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고전적인 낚시 기법입니다. 이거는 사실 전문 용어도 있어요. 일본말로 넷카마라고 하고요. 인터넷에서만 여성 흉내를 내는 사람을 넷카마라고 보통 하는데, 그런 어떤 굉장히 고전적인 수법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직 의사입니다. 많이 보셨죠? 댓글. 네이버 댓글 항상 보면 현직 변호사입니다. 이런 댓글 엄청 나옵니다. 그럴 리가 없겠죠? 없어요. 없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행위들의 배우는 결국은 자신들의 어떤 주목도를 높인다라고 하는 어떤 전술일 텐데, 그런 것들은 결국 어떻게 사람들의 주목을 끄느냐라는 문제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저런 문제. 현직 내가 누구야? 내가 여자야. 내가 서울대 나왔어.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이 경쟁장에서 반칙이야. 이런 말 하지 마. 이제 단순히 우리 웃기는 능력만으로 승부하자 라는 말이 사람들한테 동의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이기로 선생이 우리는 DC 같은 곳에서 굉장히 아주 적확하게 잘 파악하셨던 이제 리얼 혁명 같은 것들이 이루어진 거죠. 리얼 혁명이라는 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특정한 게시판에 모든 이용자들이 자기 이름을 리얼이라고 쓰는 거였어요.
운동이었어요, 하나의. 그래서 누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 지금도 사실 DC 인사이드 굉장히 많은 글들은 로그인 안 한 상태이거든요. 그냥 응응이에요, 응응. 의도로 했냐? 아니에요.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는 내 제목으로 승부를 걸 테니까. 내 짤로 승부를 걸 테니까. 이미 그 어떤 좀 더 고차원적인, 그러니까 짤 하나 말고 고차원적인 어떤 그 생태의 어떤 밈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면서 친목도 당연히 배제해. 나 누구랑 친해? IP 누구누구랑 친해? 뭐 유동릭이지만 굉장히 뭐 글 잘 쓰는 애야? 이런 거 안 되고, 여성 당연히 배제돼요. 내가 여성이고 남성이고 뭔 중요해? 필요 없고, 어떤 뭐 굉장히 어떤 호모소셜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2010년대까지만 해도 DC죠. DC에서 서로를 부르는 호칭은 사실 기본적으로 다 형이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천, 댓글, 베스트 게시물 같은 것들은 어떤 거의 게시물의 그 기술적, 제도적 환경들이라고 저는 이제 쓰는데, 그러니까 베스트라고 하는 환경이 생기면 이런 문제들이 더 심해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적인 게시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어그로, 뭐 패드립, 지역드립, 낚시, 뭐 등등등등이 굉장히 현란하게 나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된 것은,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목도하고 있는 이른바 혐오 표현들이 이 경쟁들을 뚫고 나온 적자들이라는 거예요. 적자 생존할 때 그 적자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우리랄까 이른바 혐오에 반대한다라고 스스로를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 경쟁을 뚫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 이거는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당연히 키워가 잘 돼야 됩니다. 예. 좋은 키워가 돼야 돼요. 키보드 워리어죠. 이 얘기는 나중에 또 하죠. 그래서 일베가 탄생하죠. 습니다. 어떻게 탄생을 했냐? 얘네들 원래 일간 베스트 게러지였어요. 저장소요. 그래서 저기 써있지만 게러지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일간 베스트가 됐던 어떤 것을 저장해 왔겠죠? 어디서 저장해 왔겠을까요? DC에서 저장해 온 겁니다. 왜? 썰리니까. 잘리니까. 그 글은 거의 많은 경우 야짤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성인물이요. 아니면 폭력 내지는 고어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포르노, 푼번 이런 것들이 있는 게시물일 수도 있고, 약간 이런 게시물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처음엔 낙타겔 같은 걸로 시작을 하다가 게러지가 나오고, 그러면서 지금 운영진 중에 하나 혹은 조금 은퇴하셨거나 하셨던 세부 이런 분들이 나타나서 지금의 일베를 만드는데 기여를 합니다. 그때까지만,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11년 이때까지만 해도 뭐 조신조신 가다가 2013년에 이제 문재인 의자 임스 라운지 세워져 그 사건 이후로 확실히 빵 터지게 되는 계기를 가지고 뭐 지금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당대에 2011년, 12년, 13년 이때 가장 흥했던 DC 갤러리를 꼽자면 반드시 야구 갤러리랑 코미닉 프로그램 갤러리가 들어야 돼요. 근데 야구 갤러리가 그렇다 칩시다. 거기에 이제 GL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줬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일베 친구들 만났을 때 제가 처음으로 꺼낸 얘기가 나 GL 출신입니다 였어요. 그럼 일베 애들은 아이고 야게라부지래요. 그러니까 정말 아버지적 존재인 걸로 생각하는 거죠. 정말로 어떤 모태 애들을 거기서 많이 가져온 것도 사실이니까요. 문화적으로. 그런가 하면 코미디 프로그램 갤러리라는 곳이 당시에 무한도전의 흥행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어떤 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일베의 두 축 중에 하나인 어떤 웃음 코드가 여기 들어있는 거죠, 이미. 근데 여기서 나온 웃음 코드는 우리가 무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꼽는 어떤 정서적인 어떤 상태라고 할 수 있는 루저 문화를 사실 기본적으로 좀 끌고 오는 경향들이 있었던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된 일베에는 대체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과 쇠퇴를 이어갔죠. 숫자만 말씀드리면 111개월 동안 77만 112건의 게시물을 분석을 했고, 월 평균 6,800개 게시물당 약 390개 정도의 추천과 143건의 댓글이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한 4대 1.5니까 대충 감 오시겠죠. 거의 항상 그 정도 약간 황금률처럼 댓글과 추천 비율이 있더라고요.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이건 데일리 그래프인데, 가장 처음에 떴을 때가 2012년 10월 20일 인증대란입니다. 인증대란에 대한 맥락은 아마 잘 아시겠죠.
사람들이 자꾸 루저라고 하니까 나 루저 아닌데 라고 하면 자기 학생증을 까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게 설령 자기 학생증이든 누구 남의 거가 됐든 뭐든지 상관없이 여기서 확인을 하죠. 아, 우리 그렇게 이상한 애들 아니구나. 우리 나름대로 인준받을 수 있는 애들이구나. 그리고 반대로 나랑 비슷한 애들이 혹은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애들이 저렇게 번듯한 애들이구나 하는 어떤 확신을 준 것 같아요. 그럼 그때부터 스카이라이즈합니다. 2012년 12월 19일 날 했었던 20대 대선, 네, 당연히 그때 있는데 사실 여기 좀 보이시나요? 이거 빵이에요, 빵. 한 일주일어치 빠져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랬어요. 최근에도 그랬고. 이때 데이터가 삭제된 것 같아요. 아마 서버가 터졌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국정원의 풋프린트라고 보는 분도 있어요. 예. 아마 이거는 제가 어떤 강연에서도 반드시 말씀드리겠지만 하거나 말거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국정원이 글을 냈는데 재미가 없으면 일배가 안 됐을 거고요. 재미가 있었으면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일배 게시물입니다. 두 개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 쟤네들은 특히 오래된 게시물일수록 추천이 됐다가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비추를 많이 받으면 살아남은 애들은 살아남은 애들입니다. 그거를 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디서 개입했네, 뭐 권력이 뭐 했네 그런 관점으로 사실 보기 시작하면은 저는 약간 실체를 보는데 굉장히 큰 어떤 벽이 오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다가 광화문 폭식투쟁 9월 6일 날 굉장히 큰 사건처럼 뭐 보입니다. 지선 당연히 그랬겠고요. 뭐 연승이었으니까. 그런가 하면 강남역 살인 사건 2016년 5월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른바 남초 카페 커뮤니티들의 대동단결이 요 전후로 메갈 탄생 전후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쭉 사실 하락세를 탑니다. 사실 그냥 플레인하게 평타를 쳤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당연히 이 시점은 탄핵을 전후한 시점이었겠죠. 좀 넘어가다가 조국 사태, 코로나19 그리고 21대 총선까지 쭉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지만 아까 맨 첫 페이지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커뮤니티 자체로의 에너지는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걸 어떻게 할 거냐? 77만 개인데 제가 사실 최근에 트위터를 시작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셨더라고요. 저 77만 개 다 읽은 놈이니까 찐 일배충이구나. 그냥 다 읽었으면 아직 못 읽었다니까 이 사람들아. 그거 안 읽겠다고 지금 저 난리를 친 거예요. 다 모았고 그걸 이제 저는 이제 이른바 이제 딥러닝 방법을 써서 텍스트를 나눴어요. 텍스트를 나눴고 여기에 쓴 거는 언더스코어라고 하는 미디어 스타트업에서 개발한 딥러닝 기반의 혐오 표현 분류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이제 헤이트 스코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글을 딱 넣었을 때 이거는 혐오 표현 기야 아니야. 기면은 혐오 표현 중에 어떤 혐오 표현이야를 알려주는 모델이고 저도 저걸 개발하는데 일부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했어요. 보수적으로 접근했다 하면 사실 저희가 이른바 텍스트다, 특히 온라인 텍스트다라고 하는 것은 구조가 이렇습니다. 텍스트 제목, 타이틀이죠. 타이틀, 본문, 그리고 사진, 그리고 댓글. 사실 이 멀티모달한 구조가 사실 하나의 텍스트인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텍스트만 땄어요. 텍스트만. 텍스트에서 혐오 표현이 있으면 얘는 빼도 박도 못하지 않을까라는 가정인 거죠. 그래서 전체 원문 중에서 분류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어떤 애들은 혐오 표현이 아니겠지. 그러면 혐오 표현인 애들을 조금 더 쪼개보자. 이런 분석 전략을 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 악플, 욕이죠. 네, 욕입니다. 욕. 단순 욕. 이 새끼 저 새끼 욕. 이 41%로 가장 많았어요. 전체 중에. 사실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건 어떤 커뮤니티가 더 마찬가지일 거예요. 서로를 욕을 하면서 부르니까. 이상한 일 아닙니다. 그런데 여성가족 관련된 여성이나 가족, 여성이겠죠. 네. 타이틀을 여성 가족이라고 잡았을 뿐 여성 관련 혐오 표현이 24%로 되게 압도적으로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혐오 대상으로 분류가 됐고 인종 국적이 13%, 지역 이렇게 좀 나누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인데 그럼 각각이 좀 어떻게 구성되었나를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조금 재밌는 게 여기에서 이거를 좀 보셔야 돼요. 이게 뭐 악플 많고 여성 가족 이렇게 많은 건 이제 게시물이 그냥 뭐 비율상 이런데 댓글 수를 보시면 여성 가족의 댓글 수가 압도적입니다. 이건 좀 유의미해요.
무슨 뜻이냐면은 어떠한 떡밥이 나오더라도 여성과 관련된 내용들에선 지속적으로 유사한 반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달라붙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근데 사실 댓글 수를 봤을 때 제일 높은 건 173인데 151, 뭐 기타 혐오 이런 게 기타 혐오 약간 지나치게 아웃라이어성이다 보니까 좀 약간 제외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어떤 상위 중에서도 비율을 보이는 것 같아요. 반면에 지역 115 보이시죠?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평균인데. 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지역 관련된 혐오가 일부에서 약하다 혹은 뭐 문제 없다 이 뜻이 아니라 그 어떤 여러 가지 혐오 표현들 내지는 혐오 대상들 타자들 중에서도 에너지가 좀 서로 좀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조금 다른 데이터 특히 좀 이따 펜코 데이터 보실 텐데 그거랑 좀 비교해서 보실 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비중은 이래요. 10년 동안의 비중입니다. 욕설은 당연히 스테이블하죠. 당연히 스테이블한데 여기서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은 이쪽이에요. 얘네가 뭐냐면 인종국적입니다. 인종국적. 항상 여성 혐오가 넘버원이었어요. 욕설 빼면. 항상 넘버원이었는데 이 문제가 언제 깨지냐면 코로나19 때 한번 빵 터집니다. 근데 사실 일베에선 줄어들고요. 스포일러, 펜코에선 쭉 가요. 중국 혐오가. 되게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뭐 지역 관련된 얘기들은 사실 이럴 때 튀는데 이럴 때 선거 때 같잖아요. 아니에요. 아니면 뭐지? 5.18 때 뛸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여기에서 갑자기 튀는 이제 호남 관련된 얘기들은 신안입니다. 전라도 신안. 섬노예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이나 어떤 게시물이라기보다 어떤 TV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 떴냐? 아니에요. 누가 열심히 만들면 그게 빵 터지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되게 뭐랄까 어떤 것들은 예측 가능한가 하면 호남 관련된 어떤 비난들은 굉장히 예측이 좀 어려운 약간 이벤트나 어떤 그런 거에 좀 가까운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댓글의 에너지가 좀 약하다라는 것들과도 일부 좀 연관이 되는 것 같다고 저는 봐요. 이 농도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요렇다라는 걸 말씀드렸던 것 같고 드렸고요. 조금 이제 게시물 분석이니 뭐 세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토픽 모델링이 좀 다 치우고 요약하면 일베의 적들 세 가지다. 다 나왔죠? 일단 여성부터 볼게요. 여성의 뭐 된장며 군 가산 존재 이상의 사실은 원래 상수였어요. 사실 옛날 월담 사태 사실 훨씬 더 이전으로 가면 뭐 신문물 들어올 때 못단 걸 굉장히 일관적이고 사실은 그 어떤 논리적 강구함이 거의 변하지 않는 표현만 달라졌지 사실 내용상 다르지 않는 혐오는 계속 보입니다. 일베 저장소는 김치녀라는 담론을 사실 주도적으로 생산한 이분들이 오리지널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김치녀라는 담론을 주도적으로 생산하고 김치녀라고 하는 어떤 특징 혹은 DB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이들로 저는 봐요. 근데 여기서 DB라 하면 데이터베이스죠. 아즈마이로키라고 하는 일본의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동물하는 포스트 모던이나 이런 어떤 저술을 하시면서 라이트 노벨 일본의 라이트 노벨의 여성 캐릭터들이 구축되는 방식을 DB화됐다라는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애니 볼 만큼 보고 컸죠. 근데 여러 이제 속성들이 있어요. 가장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어떤 입지전적인 캐릭터라고 생각하면 아야나미 레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아야나미 레이는 이제 에바 초고기를 타는 그 주인공 여주라고 볼 수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주가 아스카냐 레이냐. 네. 전 레이라고 봐요. 진지하게. 근데 여주가 레이라고 보고 레이가 가지고 있는 파란색 머리카락, 단발 그리고 어떤 차가운 눈, 츤데레 이런 것들 요소 하나하나를 다 끄집어내서 다른 사람을 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카의 머리카락이지만 사실 레이의 얼굴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새로운 캐릭터가 창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캐릭터들을 사실 원래 있었던 요소를 끄집어내서 새로운 캐릭터를 만드는데 원래 다 있었던 모의 요소들인 거예요. 이거를 DB화한다고 그럽니다. 김치녀 역시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김치녀, 저거는 김치녀, 이것도 김치녀라고 다 하다 보면 특정한 사람을 갖다 놓고 김치녀냐 아니냐라는 판단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두가 김치녀가 되는 일반화되는 어떤 프로세스를 가진 어떤 구조로 만드는 거죠. 바꿔 말하면 과거에 있었던 된장녀 같은 경우는 내 건데 지금 말하자니 참 부끄러울 지경인데 고급 샴푸 엘라스틴을 쓴다든가 스타벅스를 먹는다거나 샤넬백을 들고 다닌다든가 와 같은 거칠에 좀 포커스가 돼 있었어요. 사치, 머리에 든 건 없으면 사치. 이 로직이 기본적인 어떤 된장녀 담론이었다고 한다면 김치녀는 사실은 거의 모든 행위를 다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 마법 같은 규정 내진 DB화한 거죠. 그러니까 일베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시물 분석까지만 봤을 때는 현상은 그렇다. 그다음 호남입니다. 전라도는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뭐 기아 타이거즈 우승 이후에 있었다라는 건 야사에 가깝고요. 정사로서는 홍어나 7시 뭐 외국 같이 비하하는 단어들이 드립으로 쓰인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말을 예컨대 5.18 동지회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건 얘네들한테 농담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종종 사실도 아니겠지만 인터뷰를 해보면은 호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좀 알 수 있어요. 이건 아까 잠깐 신안에 대한 말씀을 잠깐 섬노에 관련돼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사실은 문명대 야만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바꿔 말하면 서울이라고 하는 어떤 서울로 상상되는 어떤 문명 세계와 그 이외의 것이고 그 이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신안이 밟혔을 뿐인 거지 그 유사한 사건이 뭐 경상도에서 났으면 뭐 대구에서 났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졌을까? 대구는 아니죠. 대도시니까. 있다고 합시다. 그런 곳에 벌어졌으면 이런 일이 뭐 그런 어떤 비하 표현이 안 나오나? 나온다는 거죠. 조금 다르게 봐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종북좌파가 당연히 있죠. 북한 및 전쟁에 대한 공포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군대를 내가 가야 되고 뭐 전쟁이 날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전쟁의 위협, 그 전쟁에서 우리가 진다, 뭐 예컨대 뭐 죽음을 당한다에 대한 공포는 사실 굉장히 옅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 말하는 레드 컴플렉스랑 거리가 좀 있는 상황이나 사실은 이제 북한이라고 쓰고 종북이라고 말을 하고 종북이라고 말을 하고 사실 좌파라고 이제 뜻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각자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모두가 각자 열심히 이른바 열심히 해서 각자의 어떤 경주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국가의 어떤 뭐 사회의 어떤 복지나 어떤 지원을 통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사실은 뭐 종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선호 내지는 이제 그런 어떤 내면화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으니 만나보자. 만나본 시점 이제 2013년도 말에서 14년도니까 이분들 대부분 이제 30대가 됐겠죠. 어떤 분은 40대일 거고요. 보시면 다 남성입니다. 다 남성이고 사실 여성분도 만나고 싶었지만 너무 찾기 어렵습니다. 너무 찾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나 일배요라고 하는 남자분들도 찾기 어려운데 나 일배요라고 나오는 여성분은 더 찾기 어려웠던 거죠. 사실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성별로 안 되면 이제 지역적인 어떤 안배와 학력 안배를 좀 하자라는 게 제가 이제 차선으로 선택한 전략이었고요. 연령도 나름 이제 20, 21, 22, 23, 24 없고 22, 25, 25, 26, 28, 32까지 조금 이렇게 조금 고르게 해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고 서울 소재, 지방 소재, 4년제인지 재수생인지 뭐 2년제인지 따위의 내용과 거주 지역도 서울, 인천, 부산, 울진 좀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출생 지역 같은 거는 이제 호남을 무조건 한 번 넣으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구성이 됐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사실 뭐 각자 이따가 시간 나시면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제 그분들 육성을 최대한 좀 담은 거고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요약을 하면 일단 처음 만나는데 친절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을 자꾸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데 친절해갖고 너 감화됐냐 막 이러시는데 아니라고.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친절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시민적 자질을 겉으로 보여주는 것에 이 사람들이 좀 약간 내면화돼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데 저 당시 원생에 불과했던 사람인데도 와가지고 제가 이 복장에 맞는 상황에 맞는 복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이러는 거죠. 사실 약간 과도할 정도로 어떤 자신의 정상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게 있었죠. 물론 인지상정입니다. 나 일배우 나왔는데 껄렁껄렁 나오진 않았겠지. 당연한 일이지만 좀 본인의 친절함이나 어떤 매너있음에 대한 어떤 것들을 좀 약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좀 보였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데이비드 리즈먼 같은 분들이 이제 후기준대의 론을 말하면서 말하는
어떤 타자지향성, 나에 대한 평가를 이제 남들의 어떤 관점에서 사실 계속 만들어 나가고 본인의 어떤 감정 같은 것들을 약간 사기고 뭐 내사화 시킨다고 보통 이제 말하는데 인트라젝토리라고 영어로는 하죠. 그런 어떤 현대인의 태도와 굉장히 맞닿아 있다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친절이라고 하시는 곧바로 약간 그 양면성이 있는 것이 위선을 사실 암시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런 상태를 이제 끝까지 유지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술이 취하면서 좀 막 퍼진 분들도 있고 막 다양합니다. 그런데 요컨대 이분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좀 약간 꾸준하게 말씀을 해주셨던 거는 내가 왜 1등 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어떤 증거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얼마나 자기 개발을 철저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고 나의 목표를 뭐고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곳에서 좀 자주 나와요. 뭐 예컨대 삼성 입사를 큰 목표로 잡는다든지 아니 사트를 어떻게 뚫느냐 뭐 영어 실력 내가 어떤 공모전 이런 어떤 사실 되게 우리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청년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이분들의 약간 목표랄까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이렇게 최근에 막 나온 것처럼 사실 이해하시는데 약간 페밀리즘이 좀 있는 거예요. 페밀리즘 같은 게 있는 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왜 어떤 당신의 어떤 삶의 목표나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혹은 과거에 어떤 생애사적인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불안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오면서 그래서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잘 사는 게 마치 뭐 김정일처럼 사는 게 아니라 신변의 위협 없이 안정적으로 자기 분야에 뭐 인정을 받고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평범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런 말씀들을 막 하시죠. 그런가 하면은 이런 패밀리, 그러니까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 언제나 이제 이성의 상상력 안에서는 이제 여성이 필요하고 그 여성은 결국 나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이제 가정을 이룩해줘야 되는데 이 친밀성이 배신이 되는 겁니다.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나에게 어떤 뭔가의 어떤 재물을 바란다 막 이런 관점으로 막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부터 이 제이라는 분, 전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분이라고 지금도 생각해요. 퐁퐁남을 이미 예비하십니다. 읽어볼게요. 나는 이건 예전의 질서를 계속 갖고 싶어 하는데 능력은 안 되는 가부장, 남자로서의 어떤 여자를 휘어잡고 이러고 싶은데 예전처럼 능력이 안 돼. 진짜 이렇게 말했어요. 능력이 안 돼. 저경제적인 능력도 안 되고 다른 능력도 안 돼. 지위도 없고 우리 사회 과반수 남자로 뭐 일배가 아니더라도 다 그렇게 생각한다. 진짜로. 퐁퐁남을 이미 예비하고 있는 것 같은 어떤 이런 말들이 이제 사실 이미 거의 10년 가까운 과거에서 좀 나오는 게 볼 수 있습니다. 불안이라는 측면에서 하나 더 본다면 이제 친절함을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실 친절함을 유지하면서 나오는 피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누구를 만나더라도 사실은 뭐 친절하게 대하고 뭐 그 사람이 뭐 나를 뒤통수 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쟤는 나를 뒤통수 칠 수 있고 사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좀 갖고 있으면서 그 어떤 정서적인 어떤 긴장을 유지하고 있는 그 피로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일수록 어떤 감정적 어떤 분노 같은 것들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죠? 불안하고 내가 이런 어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걸 내가 지금 그것들을 감수해야 되고 감수한 사람들로서의 어떤 태도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감정들을 밖으로 투사하지 않아요. 밖으로 던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걸 나의 내면으로 삭히죠. 근데 사실 시어도 캠퍼 같은 분들은 이제 분노 같은 것들이 어떻게 좀 나눠지냐라고 봤을 때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응어리진 분노 같은 게 있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발현되느냐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수치심 같은 것들이 좀 많거나 그러니까 심리학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또 수능으로 좀 많이 빠지는 경우에 이런 어떤 감정적인 어떤 표현들을 사회적으로 한다라는 연구들을 하세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은 얘기인데 굉장히 화는 나. 그러니까 나보다 못난 애, 예컨대 운동권, 방금 농활 갔다고 자랑하는 난 방금 도서관에서 나왔는데 쟤보다 내가 훨씬 나은데 다른 사람들은 제가 훨씬 더 대학생 같대. 거기에 대해서 분노가 나고 욕짓거리를 해주고 싶지만 안 하고 들어와서 어디선가 하겠죠. 어디서? 아마도 일베에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일베는 어빙 고프만이 말하는 약간 사회적인 백그라운드인 거죠. 무대 뒤편이라고 보통 번역하죠, 우리나라에서. 무대 뒤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말하지 못하는 것들 거기에서 계속 풀어내는 그런 어떤 구조로서의 담론장이 이 기능을 분명히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응어리진 분노를 좀 갖고 있는 것 같더라.
여기까지는 굉장히 현대적입니다. 현대적인데 좀 모아서 좀 텍스트를 좀 보면은 이런 페르소나가 나와요. 고생해서 성공하는 우리 아버지처럼 난 될래. 예. 아버지는 보통 대구 출신이시고요. 대구 출신 아버지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말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버지가 서울에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나한테 이런 환경을 좋은 환경을 주셨어. 뭐 아파트에 산다든지 아니면 뭐 대학 공부까지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셨어. 그래서 나도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뭐 좋은 성향에 착한 성향에 뭐 만나가지고 가족을 이루고 싶어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가 살았던 어떤 그런 평범한 중산층의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는 걸로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렇게 해석을 하는 편이기도 하고 약간 그림이 좀 나와주니까 저도 좀 마음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뭐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있을 수 있는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애 내러티브를 저는 평범 내러티브라고 이름을 줬어요. 이 평범 내러티브가 사실 일배와 일배가 아닌 것이 가장 결정적인 차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은데 자신의 인생을 평범함의 범주로 계속 수렴시킵니다. 아까 잠깐 감수자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감수했다는 거예요. 내가 학폭을 감수하고 이겨내서 생존했어. 아니면 어떤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감수하고 이겨냈어. 뭐 군생활 감수하고 이겨냈어. 사실 이런 것들을 가져가면서 내가 가진 삶의 특수성을 계속 평범하게 학폭당한 거예요. 평범하게 군대에서 맞은 거, 평범하게 뭐 가난한, 계속 평범한 거예요. 나 특수하지 않아. 특수하지 않아를 말을 하고 이 말은 사실은 역으로 약간 굉장히 자기과시적인 말인 것이 이렇게 이 정도도 견디지 못하는 너는 사실은 누구에게도 에스크할 수 없어. 요구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게 사실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그다음에 준비된 사회인으로서의 자기를 자꾸 이제 정체화합니다. 바꿔 말하면 나에게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오더라도 난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어 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천관율 정한울 선생이 꽤 3, 4년 전에 20대 남자라고 하는 책에서 그 연구에서 나온 통계치 즉 여성들보다 내가 수능 공부는 못 봤지만 공부는 못하지만 회사에서는 내가 훨씬 더 유능해라고 하는 사실 생각의 베이스라고 봐요. 이런 생각들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더 큰 문제는 타인의 고통조차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고통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나는 감수자야. 나는 감수자로서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1등 시민이야 뿐만 아니라 타인이 고통을 호소했을 때 넌 그 정도도 못 이겨? 그건 너무 당연한 거야. 세월호 극각거 뭐 교통사고에 불과해 같은 말들이 가능한 거죠. 격함으로써 타인의 제기한 인정의 근원을 부정하고 그 고통을 겪어내지 못한 사람은 사실 나락으로 가는 어떤 실패자가 되고 그 반대인 나인 생존자 혹은 강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실패자, 넌 실패했으니까 그때부터는 냉소하는 거죠. 이 냉소라고 하는 태도가 일베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가치라고 보여집니다. 가치라고 하니까 되게 이성적이네요. 감정적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약간 이제 에밀 드르켐 사회학에서 좀 많이 말하는 이제 열광과 어떤 연대에 대한 이야기랑 좀 연관을 시킨다면 일베가 궁극적으로 힘이 있기 어렵다. 특히 이제 어떤 사회 운동적으로 힘이 있기 어렵다라고 저희가 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냉소. 아까 말씀드렸던 너나 나나 다 각자 사는 사람들이고 아까 우리 커뮤니티 얘기할 때 나왔던 것처럼 친목을 거부하고 각자가 어떤 단독자로서 사는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어떤 사회적인 어떤 연대를 만들어내는 감정적 스파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연료가 없다는 거예요. 냉소라고 하는 점이. 그러니까 이게 에밀 드르켐이 당신께서 이제 100여 년 전에 호주로 직접 가시지 않아놓고 그런 말씀 주셔서 저도 굉장히 심심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데 아룬타족의 어떤 행태를 분석한 이제 문화 인력 글들을 보면서 이제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를 쓰셨죠. 근데 그분이 아룬타족의 어떤 희생제의 같은 걸 보면서 사실 훼손된 성스러운 것을 정의로운 어떤 분노의 마음으로 회복하는 어떤 희생제의 를 말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연대의 힘이 막 싹튼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킴 연대이론의 되게 어떤 중요한 한 이야기인데 그 어떤 감정적 본디가 없다는 거죠. 의식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베다라고 저는 보여서 일베다, 일베 아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보통 일베 같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예컨대
만물일배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만물일배설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전 냉소라고 하는 태도와 평범 내러티브라고 하는 정말 생애 내러티브를 얼마나 이제 체화했느냐로 저는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아는 거예요. 이분들이 누구보다 잘 알아요. 아버지 같은 사람 안 된다는 거 알아요. 특히 요즘 더 심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체제 수능의 기점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계속 감수해 나갑니다. 실패도 내가 실패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내면화하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다른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일베를 한국이라는 근대국가 체제가 만들어낸 가장 효율적인 통치 대상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좀 규정을 좀 하시하게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자 얘네만 이래? 그러니까 저 알라딘 서평 보면 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막 루리웹 클리엔 이런 데 훨씬 심한데 그런 데는 안 보고 이 좌파 새끼. 그래서 봤다니까. 봤는데 비슷해요. 비슷한데 냉소라고 하는 이제 키가 있느냐 없느냐가 조금 다를 뿐이에요. 여성이라고 하는 것만 좀 집중해서 본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죠. 대체로 욕설이나 이런 건 다 있는데 여성이 거의 항상 1위입니다. 거의 항상 1위예요. 2년만 봤음에도 그렇습니다. 또 시점이 이제 매갈 이후인 2017년이죠. 그 시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여성이 당연히 이제 1등인 것 같지만 사실 과거에도 여전히 그래 왔다는 것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들었던 이제 머신러닝,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여성 관련된 글만 모아서 이 게시물이 혐오 표현을 포함하고 있어 아니야 이 두 가지만 본 거거든요. 근데 혐오 표현이다라고 이제 인식된 애들은 이걸 원래 전 책에 넣고 싶은데 못 넣었어요. 페미 메갈이었어요. 페미 메갈 워 마드겠죠. 미 투였을 거예요. 보이시죠? 그리고 이거 남이 왜 나왔을까요? 한 남이었겠죠. 그리고 년 메갈년 페미년 나왔을 거고 쿵쾅 쿵쾅 나오고 잠재적 어쩌고 젠더 어쩌고 감수성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루리웹에서 이제 이런 어떤 반페미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이제 말들이 나오게 되는 이제 전후 맥락을 좀 봤을 때는 사실 메갈리아의 대체 굉장히 초창기까지만 하더라도 같이 가는 분위기였다가 사실 어느 순간 굉장히 완전히 갈라서 버리게 되는데 저는 그것 중에 하나를 그 계기 중에 하나를 좀 모욕감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착한데 어디 감히 혹은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라고 하는 감각을 많이 좀 느꼈던 것이 당대 그러니까 2015년에서 16년 사이였던 것 같고 그러면서 많이 고착은 된 것 같아요. 여기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런 요런 어떤 게시글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글만 따로 봤을 때 요 글들만 따로 봤거든요. 빨간 것만. 그럼 여기에만 몰입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른 주제에는 어떠한 글도 쓰지 않고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지만 여성 혐오와 관련된 혹은 여성에 관련된 뉴스들, 예컨대 뭐 메갈 관련된 뉴스거나 여가부 관련된 뉴스만 나오면 엄청나게 글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온라인 여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지에 대한 사실 조금 질문을 던지기는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양은 보잖아요, 항상. 누가 썼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항상 좀 많이 베일에 가려져 있거나 고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걸 그러니까 사람 수로만 봤을 때는 이분들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냐? 아니라는 거죠. 일베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봐요. 어디든 다 마찬가지예요. 완전 특정한 주제에 꽂혀있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글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댓글이나 추천수처럼 그런 에너지를 얼마나 담지하고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는 게 훨씬 더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요즘 핫한 fem코예요. fem코를 2021년 3월부터 데이터가 얼마 없어요. 2022 3월? 3월 맞아? 21년부터 22년까지 1년 봤어요. 1년 봤는데 당연히 욕설이 제일 많아요. 단순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도 자연스럽다는 듯이 여성 관련된 혐오 표현이 많습니다. 3위가 인종국적이에요. 그런데 얘네들과 일베의 차이점은 일베 같은 경우에는 늘었다 줄었지만 얘네들은 굉장히 컨스턴트하게 갑니다. 심지어 종종 거의 한 이쯤부터는 여성보다 중국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저의 버전의 해석은 여기서부터는 그냥 정말 이제 아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보수와 올드보수가 나눠진 것 같고 일베는 이미 올드보수여서 좀 더 북한이나 이제 호남에 조금 더 집착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영보수는 그러니까 이준석 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보수들은 사실은 여성만큼이나 중국에 대한 혐오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선 때 구사했던 전술을 역설계해 봅시다. 역설계가 되거든요. 여성에 대해서는 항상 가져가도 돼요. 남초는 기본적으로 다 우리 편이 될 테니까. 근데 중국을 잡을 거냐, 호남을 잡을 거냐, 그러니까 지역 갈라치기를 할 거냐, 이제 외국인 갈라치기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전술적으로 할 수 있는 타당한 결론은 요거만 봤을 때는 중국만 물어줘도 해볼 만한 장사라는 거예요. 해볼 만한 장사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호남을 계속 껴안죠. 호남에 대해서 호남을 비하하느니 사실 껴안고 가는 게 훨씬 더 이득했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있어요. 그분이 실제로 이런 데이터를 봤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촉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요약하면 사회적 무시와 타자화라는 키워드, 합리적 개인의 신화, 그러니까 아까 커뮤니티부터 쭉 넘어오는 그리고 근대화 이후 세대의 남성성이라고 하는 것을 좀 채받은 사람들이 일베의 어떤 전형적인 내러티브 혹은 페르소나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하지? 오늘날은 지금 어떻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책에서 하는데 방금 말씀 나왔던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좀 소름 돋았던 거는 이분이 당대표 취임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냥 진짜 당신 생각하는 공정이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회사원의 아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고 최고의 학교를 다니고 나중에 제1야당 당대표까지 할 수 있으면 그게 공정하게 생각한다. 어머. 너무 깜짝 놀랐어요. 책 쓰기 거의 말미였는데 이 내용이 너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어떤 자기 내러티브화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말로 평범함이라고 하는 어떤 감각을 끄집어내서 무엇보다 일베의 형식과 내용을 떡주무르듯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제도권 정치에서 당대표가 되는 거죠. 이게 일종의 제도화일지 뭐 주류화일지 모르겠어요. 저희 책에서는 주류화라고 썼고 저는 입말로 할 때는 항상 뭐 제도화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제도화인가? 라는 생각은 좀 하게 돼요. 사실은 이제 그 지난 지선에서 특히 이제 뭐 여러 어떤 이른바 이준석 퀴즈라고 불리는 약간 말 자체가 굉장히 좀 이상한 말인데 분들이 사실은 이제 지방의회로 가셨는데 사실 그분들이 하시는 어떤 방식들, 어떤 논쟁의 방식들이 사실 굉장히 이제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반원의 맥락을 일단 다 자르죠. 누가 어떤 말을 했든 일단 잘라요. 근데 가장 비난할 만한 말을 끄집어내갖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따집니다. 사과하십시오. 사과를 하거나 안 하거나 막 흔들다가 정당화되기 어려운 팩트가 나왔으니까 상대방 어버버 하다가 논의의 맥락에서 전혀 동떨어진 또 다른 팩트를 또 흔들어요. 그 얘기 하다고요. 그러면은 사람은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러 왔는데 자기 방어만 하다가 어버버하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농담을 하죠. 농담을 했는데 상대방이 화난다? 가장 훌륭한 시나리오입니다. 저 사람들 입장에서. 화낸 사람만 바보 되거든요. 사실 그 어떤 치고 빠지기, 팩트를 자기 선택적으로 탈맥락화시켜서 막 뽑기 이런 어떤 일베의 형식을 능수능란하게 쓰는 사람들이 이제 정치장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냐?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길 수 있으면 못 이기니까. 굉장히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저희라는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리버럴 내지는 진보 내지는 좌파의 어떤 담론 생산의 에너지가 이분들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다. 굉장히 치열한 장에서 그 치열함의 내용이 어쨌건 상관없이 그걸 뚫고 나온 어떤 이야기들을 저 조롱 앞에서 맞설려면은 우리 어떤 정도 수준의 어떤 갓난 신고를 겪어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 같은 애가 할 수 있는 말은 제가 못 배웠다는 뜻이기도 해요. 저는 과학적 방법이야말로 그나마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 과학적 방법은 다 빅데이터 하시라 이런 말은 아니고요. 통계하시라 이 말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정말 사회과학적 방법 혹은 과학적 방법론이라고 했을 때 이 사이클을 따르는 것. 관찰을 하고 뭐 그 토픽 에리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론적인 배경을 쌓고 가설을 쌓고 실험해보고 혹은 이제 그걸 검증해보고 뭐 검증도 해보고 그러면서 또 이제 다시 이제 결론을 내고 그것도 피어 리뷰를 받고 인준이 되고 종종 자빠지기도 하고 인준이 안 되기도 하고 이러죠. 사실 그러면서 우리가 굉장히 차곡차곡 어떤 담론장 혹은 지식장이라고 하는 걸 쌓아왔는데 유독 좀 최근에
특히 인문사회과학계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가장 비근한 예로 유지 이 논문에 대해서 국민대가 내린 결정이 일단 그렇고요. 그렇죠? 그거는 일단 방법론을 떠나서 표절이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만 얘기하면 되는데 어떤 교수님 나오셔서 그 정도는 평범하다고 하니 본인의 수준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백들을 하시니 어떻게 이기냐고요. 이렇게 자백들을 하는데. 두 번째, 전 보이로 논란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보이로 논란 막말로 그런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의도 됐든 안 했든지 간에. 그게 혐오 표현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들어갔으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말 쓸 수 있지. 피어리뷰에서 잘렸으면 그만이라고요. 피어리뷰에서 안 잘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학회에서 지금 무슨 말하고 있나요? 책임 있는 말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비슷하게 우리가 계속 어떤 우리의 지식을 계속 갖고 나간다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나무위키만 못한 거예요. 지금 나무위키만. 걔네들 표어죠. 지식을 갖고 가는 뭐였지? 지식의 나무가 아무튼 있습니다. 나무위키의 그 캐치프레이즈인데 그만 못한 거예요. 피어리뷰가 작동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양적, 질적 방법, 뭐 사실 어떤 방법이든 담론 분석도 뭐 상관없으니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떤 현실과 맞닿아서 우리 이야기를 하고 이론화시킬 뿐만 아니라 계속 피어리뷰를 받고 이런 과정들을 그냥 에너지틱하게 하면서 서로 치열하게 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굉장히 소수밖에 안 남았다는 생각이 좀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좀 더 미시적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다양한 관계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마지막 어떤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레이마죠. 뻔한 결론입니다. 뻔한 결론인데 이것도 또 제 얘기예요. 맘스라운지라는 간판을 달려고 했어요. 아파트에서. 네, 아파트에서. 근데 맘스라운지 왜 맘스라운지냐? 나 재택하다가 우리 애도 데려갈 수도 있고 아빠들도 있고 뭐 그런데 이게 맘스라운지냐? 뭐 칠드런스 라운지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아빠들이 막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빠들은 저를 포함한 20대 때 분명히 개똥냐 잡으러 다녔을 사람들, 월장 사태 때 분명히 맹비난 갖은 쌍욕했던 사람들이었을 거고요. 최근에 저는 뭐 얼마든지 뭐 메갈 이슈를 포함해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을 때 굉장히 뭐 온라인에서 가열차게 싸웠던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 누구로부터 20대 개새끼라는 얘기를 들었을 그 사람들이에요. 결혼이라는 관계, 육아라는 관계, 회사 생활, 학교 생활, 더 많은 어떤 접점과의 나와는 다른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들만이 사실은 지금 상태를 조금 더 장기적인 정말로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나마 희망이 있는 지점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전히 새로운 역사를 도모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정말로 들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땐 암울한데 장기적으로 봤을 땐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대들 우리 모르겠어요. 이건 정말 논쟁이 되는 주제고 통계적으로 이것이 과연 코호트 효과일 것이냐 연령 효과일 것이냐 논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500원을 걸려면 연령 효과에 걸겠습니다. 당당하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은 제 20대 때 언젠가 저도 일배와 다를 바가 없었을 테니까. 표현의 형식이 좀 더 순했다 뿐이지. 저는 저의 변화를 믿었기 때문에 500원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일단 질문 있으시면 플로어부터 좀 해주시죠. 현장 참가자분들부터.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나 아렌트 아이만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어느 순간 결국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또 하나 든 생각은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가 극도화되면서 그 완전히 고독에 쌓인 외면된 사람들이 자기의 외로움을 풀어내는 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DC 인사이드까지는 봤었는데 그 이후로는 들어갈 시간도 없었고 사실 볼 새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나름대로 본인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가서 시간을 보고 그 글들을 읽고 뭐 물론 즐거워했겠죠.
그러면서 그것들이 쌓여온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확 들면서 예, 작가님 말씀에 좀 동의가 되는 게 그 다양한 관계가 우리를 구원하리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을 결국 구원할 수 있는 거는 시간도 중요하겠지만 옆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되지 않으라는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연을 들으면서 느꼈던 점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실 저도 이 banality of evil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 그 충동을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일단 제가 영어가 부족해갖고 번역본을 봐야 되는데 번역이 썩 그렇게 아렌트 번역이 조금 저한테는 눈에 잘 안 와서 맥락을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개념을 남발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그런가 하면 사실 바날리티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악의 평범성이라고 우리가 많이 이제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지만 얘기가 되지만 사실은 바날하다고 하는 것은 평범하다의 개념보다 약간 그 뭐랄까 상투적이다에 좀 가까운 것 같더라고요. 다른 해석들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히만이 맨날 이제 입만 열면 뭐 괴테 막 이런 것들을 읽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어떤 생각 없음, 어떤 사고하지 않음을 드러내는 어떤 되게 중요한 어떤 걸로 저는 당시에 예전에 독서할 때 기억이 나는데 맞긴 한데 확신이 없었어요. 지금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랑 탁 맞을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평범 내러티브라는 말이랑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이 한국어로는 요만큼이 맞아서 비슷한데 사실 굉장히 큰 사실 우리 지성사의 비극이 그러니까 그 미소지니를 여성 혐오라고 번역을 하면서 혐오가 예컨대 극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과 비슷하게 혐오에 대한 어떤 학술 용어가 일반어로 오염되면서 나온 어떤 문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을 아마 드렸나 모르겠는데 그 평범 내러티브는 에바 일루즈의 고통 내러티브 개념을 좀 받아서 약간 역으로 취하는 거에 가까운데 거기에 아란트가 잘못 끼어들면은 저도 생각하지 않았던 되게 이상한 해석들이 될 것 같아요. 약간 개념을 저는 이제 짓누르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반할의 관점에서만 다시 본다면 오히려 그거는 진짜 오늘 얘기 많이 나와서 미안한데 이준석 씨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이 자꾸 끄집어내는 것들, 사자성어들, 삼국지 고사 이런 것들이야말로 오히려 본인의 어떤 생각 없음 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좀 문제적인 게 좀 있죠. 오늘 같은 경우만 해도 오늘의 인용은 글래디에이터였어요.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요. 예. 그 21세기 최고의 거장이신 우리 리들리 스콧 감독의 명작이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코모두스한테 막시무스한테 코모두스가 이제 단검으로 찌르고 이제 콜로세움에서 전투를 한다. 그런 것처럼 나도 옆구리를 찔린 채 아마도 대통령이겠죠?를 맞이할 것 같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진짜로 알고 얘기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과격한 언어기도 하거니와 계속 그런 식으로 어떤 본인이 그냥 말을 하면 되는데 그걸 자꾸 이제 끄집어 오는 어떤 것들이 오히려 전 되게 당대 교양인이었던 그리고 당대의 어떤 나름 수재라면 수재였던 수재라고까지는 좀 하긴 좀 어렵죠. 아무튼 아이히만과 좀 유사한 면이 있는 것 같다는 감각을 좀 요즘 느끼면서 약간 좀 섬찟할 때가 있어요. 이게 그냥 제 개인적인 감상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하나만 더 인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사실 책에 보시면 그 시계열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2장에 그 일베 같은 경우에는 루리앱부터 말씀. 루리앱은 12시부터 쭉 빠져들었다가는 9시쯤 10시에서 11시쯤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막 이런 약간 시계열상 뭐 시간마다의 어떤 곡선이 좀 다릅니다. 주말 곡선은 훨씬 더 낮고요. 그러니까 주말에 잘 안 한다는 뜻이죠. 근데 일베는 월화수목금토일 거의 패턴이 유사해요. 어떤 사람은 저의 해석은 그거였어요. 훨씬 더 세대적으로 연령적으로 훨씬 더 고른 분포를 가지고 있다라는 해석을 저는 해요. 저는 이게 조금 더 객관적인 해석이라고 아직도 생각해요.
그런데 조금 더 와닿는 해석은 뭐냐면 버전의 해석은 저도 끝까지 고민했던 내용이고 이거 인셀이다. 그러니까 그 비자발적인 순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고독하고 버림받고 완전 루저인 사람들이다 라는 해석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좀 열어놓고 좀 더 많은 어떤 뭐랄까요 대면들 분석들 실질적인 어떤 대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가 하면 이거 투머치인데 이것까지 그냥 해버리죠. 저는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아마추어리즘을 어디까지 복원해야 할 수 있는가가 좀 되게 중요한 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리즘이요. 그러니까 사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크리스마스 전후로 되면 길바닥에 막 형광색 막 종이 붙었던 거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교회 때문에. 교회 학생회들이 뭐든지 합니다. 뭐가 됐든 연극제가 됐든 합창이든 해요. 저도 그거 하면서 자란 세대예요. 2000년 중반 되면서 싹 사라지거든요. 내신 때문입니다. 네. 고등학교 축제 같은 것들도 거의 없어져요. 그러면 축제가 뭘로 변질되냐면 연예인 불러서 그날 이제 저녁에 전야제니 무슨 제니 이런 식으로 하고 끝나는 걸로 이제 이벤트로 끝나요. 그러니까 모여서 다 같이 만든다라고는 학예회 전통이라는 게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계기가 사실은 있죠. 저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어떤 상실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관계의 상실. 그러니까 예컨대 비근한 예로 저는 고등학교 때 방송부였는데 방송부 형들한테 많이 맞지는 않았어요. 많이 맞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막 말도 안 되는 짓들 막 하죠.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여고들이랑 계속 막 교환식, 뭐 대면식 이런 걸 하면서 서로 이제 축제 때의 어떤 자원을 공유하는 거예요. 남주, 여주, 대본, 연출 이런 것들, 음영 이런 것들 서로 막 교환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어디 고등학교 축제하니까 이쪽에서 이만큼의 인원이 동원이 돼서 와줘야 채워줘야 돼. 이런 것들이 사실 만들어가면서 전혀 다른 배경에, 전혀 다른 어떤 지역에, 전혀 다른 환경에 있는 친구들이 섞이게 되는 계기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연애도 했겠죠. 요컨대 그런 것들에 대한 기회들이 점점 줄어든 게 사실은 코어트로 봤을 때 지금 35세 미만부터의 어떤 되게 큰 불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35세에서 30세 미만 정도부터의 생애 가지고 있는 저는 그 코어트가 꽤 지금 100 코어트랑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연령 효과냐 500원 걸었지만 만약에 코어트 효과라면 저는 아마추어리즘을 얼마나 많이 겪었냐가 되게 중요한 변수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 연구해보고 싶어요 정말. 네. 그런 면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독 혹은 자신의 어떤 시간 같은 것을 다른 관계로 풀지 못하는 어떤 경험의 어떤 바틀렉 때문이지 않을까? 동의합니다. 네. 간단히 물어보셨는데 되게 돌려 말씀을. 아니요, 저 문의하고 좋습니다. 네네. 자료를 보셨으니까 그 자료에 대해서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네. 저기 시간이 9시가 훨씬 넘었는데 지금 온라인 댓글로도 지금 한 3개 정도 질문 겸 의견 4개가 지금 와가지고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이 지났지만 불편하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나가주셔도 될 것 같고요. 강사님께서 지금 눈을 반짝이고 계시기 때문에 쭉 순서대로 읽을 테니까 알아서 잘 정리하셔요. 수제 로보님께서 일베의 평범성이면 서사가 기존 한국인 성공 서사와 어떤 일베 평범성이란 서사가 기존의 한국인 성공 서사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요. 이준석 발언만으로는 차이를 모르겠어요. 라는 주셨고요. 그다음 박준성님께서 선생님 책 2장의 시계열에서 궁금했던 점이 있습니다. 일베와 루리웹의 활동량 그래프가 요일별 평균치를 이용해 제시되어 있는데 혹시 연도에 따라 요일별 평균치의 차이가 생기거나 하나요? 그것만 먼저 말씀드려요. 쉬워요. 떡이에요. 떡. 전부 다 합친 겁니다. 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러니까 모든 연도를 다 평균한 거예요. 네. 간단하니까요. 그다음에 인왕산 먹개비님께서 질문이 이준석이라는 보통 일베가 언젠가는 다양한 관계들 속에서 더 나아질 거라는 상상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40대가 되고 50대가 되어버릴 것 같은데 저는 그런 태도가 가장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동료 시민으로서 거부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 구축하는 것밖에, 그러니까 쫓아내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숭한 말을
하면 당연히 꼴보기 싫고 축출하고 싶은 마음은 저 너무나 이해되는데 저는 그래 왔던 역사가 지금의 어떤 문제들에 되게 중요한 기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베 같은 애들을 왜 분석해라고 했던 관점이랑 말씀해 주신 관점이 저는 거의 유사하다고 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참아내느냐가 사실은 우리 동료 시민의 역량을 보여주는 척도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말씀을 질문해서 답으로 주셨네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남초 커뮤니티에서 주로 보이던 행동 패턴들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강연이었습니다. 남초 커뮤니티와 여초 커뮤니티의 다른 점과 유사점을 분석해 성별과 세대 특성을 좀 더 이해하고 싶어졌어요. 일단 자, 그게 이제 온라인 데이터 분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성별도 모르고 연령도 몰라요. 그게 되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예컨대 저 업체에 있을 때 이제 이런 거 분석하는 업을 했었으니까 업체에 있을 때 그 통계에 밝으신 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거 뭐 수냐?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의 인구 통계학적으로 어떤 인적 구성 가지고 있냐? 모른다예요. 답 몰라요. 근데 제가 기대하는 것은 아까 보셨던 헤이트 스코어 케이스와 같이 특정한 댓글을 넣었을 때 이 발언이 혐오다 아니다까지 알아낼 수 있으면 제 생각에는 성별은 모르겠어요. 성별은 모르겠지만 연령 구분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실제로 저는 실험하고 있어요. 실험하고 있고 그리고 되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나이가 많은 분들은 온점을 잘 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느낌표 쓰면 50에서 60으로 넘어가요. 직관적으로 그래요. 직관적으로. 그리고 뭐뭐 할 것이다에는 60에서 70이라고 보시면 돼요. 것이다에서 느낌표 붙으면. 네. 뭐 천벌을 받을 것이다. 느낌 오시죠? 네이버 댓글. 네. 30에서 40이 조금 애매해요. 구두점의 차이라든지 그런 어떤 굉장히 마이너 디테일들에서 예측의 차이가 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계속 모델들을 만들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바빠서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런 것들 해결이 될 거고 여초로 알려져 있는 곳에 언어 특성과 남초로 알려져 있는 곳의 언어 특성을 나누면 저는 성별 구분도 가능할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분이 연령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20대시고 사회과를 공부하시는 분이면 지금부터라도 파이썬 하십시오. 네. 그래서 첫 번째 청범성, 성공서사 어떤 차이가 있냐? 없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없다. 네. 중산층 서사를 거의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사회가 산출해낸 가장 성공적인 통치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통치 대상이라 하면 그러니까 통치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를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달성되기 굉장히 어려워진 중산층의 어떤 유토피아를 따라갈 거야라고 하는 것을 어쨌든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성공적이냐는 거죠. 우리 체제가. 네. 그 체제는 누가 대통령이 됐다는 상관이 없이 우리 산업화 체제를 말하는 겁니다. 다를 거 없다는 걸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다만 거기에서 자꾸 그러면 다 일베란 얘기냐, 이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감정 상태로서의 냉소를 얼마나 제어했고 상대방의 고통을 얼마나 억압하느냐 라는 데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의 결론은 그겁니다. 4가지 질문 다 드린 것 같네요.